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이채동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사안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방패를 뚫으려는 북한의 창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핵심 병기인 초대형 방사포의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괌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초도 생산 물량이 20대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계획한 물량 대비 절반으로 줄어 맞바람을 맞으며 이륙할 처지입니다. 러시아의 마린스키 발레단이 평양에서 공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문학의 측근으로 알려진 발레리나 자하로바의 내한 공연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한 달 넘게 미사일 발사는 안 했고요. 탄도 미사일 기준으로는 2달 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의 방패 한미 훈련이 끝나자마자 김정은이 자랑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하면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상 주력 미사일의 위력을 선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방사포로 노동당이 특허 무기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세계 유일의 초강력 병기로 세상에 출현한 초대형 방사포로 처음으로 되는 중대단위 일제 사격 모습을 시유하게 된 포병들의 가슴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저 화면에도 나오는데 6발 쭉 세워놓고 6발을 동시에 발사합니다. 훈련 겸 퍼포먼스 형식으로 해서 대내외 임팩트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 같은 동시 발사는 미사일 부대의 전자식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도 그 기술에서도 진전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방사포는 북한식 표현이고요. 우리는 이제 다현장 로켓이라고 하거든요. 네.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600mm 방사포는 발사관이 4개인 것도 있고 또 6개짜리도 있는데요. 사거리는 380km 아니면 400km 정도에 달해서 기습적인 연속 발사를 통해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실 북한의 300mm 그 사거리가 200km짜리인 300mm 방사포가 우리 군의 최대 위협이라고 여겼는데요. 네. 그새 훨씬 더 진화한 무기 체계를 전력화한 겁니다. 문제가 이게 긴 사거리의 정확도 또 파괴력까지 겸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한미 군 당국은 이 초대형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대포, 로켓, 네. 미사일 이걸 좀 구분부터 해보면요. 발사 방식 또 이제 비행 방식 차이인데요. 이제 포는 총처럼 이제 화약식으로 뭐 장약과 작약을 써서 이제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로켓은 반면 로켓은 추진체를 씁니다. 보통 이제 불을 뿜으면서 나가죠. 이 로켓에 유도 기술이라고 GPS나 이제 감시 센서를 달아서 목표물까지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도달하게 하는 무기 기술을 쓴 게 그게 이제 미사일인 겁니다. 네. 그 차이인 거고요. 한마디로 북한이 연속 발사용 로켓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 타격을 위해서 유도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게 이 초대형 방사포인 겁니다. 그래서 한미는 이걸 최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N-25라는 식별 번호도 부여했고요. 네. 전문가 평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전술급 탄도미사일인데 그 6발을 이렇게 탑재한 유연장 이런 것들은 사실 없죠. 기술 수준의 달성 그리고 실제 전략적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있어서도 북한한테 큰 의미가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 지상군의 어떤 포병 전력에서 주요한 핵심 전력 체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발사를 참관하면서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면서 적의 수도, 그러니까 서울 붕괴 언급도 했거든요. 네. 그나마 이번에는 선제 타격 뭐 이런 위협은 하지 않았고요.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억제력이죠. 무력 충돌과 전쟁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네, 북한은 또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시험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핵심 무기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 20일 조선중앙통신 이 보도를 하면서 네. 또 다른 전략적 가치를 가진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네. 길고 어려운데요. 어쨌든 고체 연료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IRBM이라고 중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0에서 5,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는 물론 괌에 있는 미군 공격용입니다. 한반도나 중국 관련 유사시에 미군의 병력과 군수 물자 지원 기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관심을 끄는 건 뭐 이번에 전략 무기 개발 완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거죠? 그런 선언을 했는데요. 2021년 1월에 이제 8차 당대회에서 네. 북한이 2026년까지 5년 동안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 공격력 고체 연료 ICBM, 전술 핵공격 잠수함, 뭐 정찰위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걸 목표보다 훨씬 빠르게 달성했다는 건데요. 2019년 초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실패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진행한 미사일 등 투발 수단 개발, 이런 시험 발사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로 보입니다. 이걸 시사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필요시 미사일 실험을 하겠지만 최근 2, 3년처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당장 올해는 러시아에 수출할 실탄도 아껴야 할 판이고요. 물론 추가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의 그 소형화, 또 경량화, 다탄두화 작업은 다른 트랙으로 계속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사실 북한이 이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도발 수입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한숨은 돌린 셈이죠. 북한이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전쟁 불사 네. 위협도 하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와중에 한미 연합 훈련이 열렸고 또 우리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주요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김정은이 통상적인 훈련을 현지 지도하면서 소총도 들고 탱크도 타고 공수부대도 가고 했는데요. 다행히 큰 도발은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내지 않으면서 상황 관리를 좀 한 거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일단은 고비를 좀 넘긴 거로 보입니다. 네. 한편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출마한 러시아의 대선, 또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인 양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북한이 자제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투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KF-21,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첫 생산 물량이 정해졌다면서요? 네, 결국 첫 생산 물량을 40대가 아닌 20대로 정했습니다. 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이 미사일 등 무기를 장착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이제 공대공 미사일 무장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났으니 좀 신중하게 가자 네.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방위사업청이 일부 받아들여서 이제 20대로 올해는 이제 20대를 계약하고 나머지 20대는 무장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생산하는 걸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단 대당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 협력 업체의 사업 리스크도 좀 커질 걸로 보입니다.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생산해서 우리 공군의 노후화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KF-21 보람의 이 전투기 시제기가 공중 구비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초도 생산 물량 축소 외에도 악재가 또 있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이제 비용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분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네. 개발 사업이 끝까지 순항할지를 두고 속된 말로 간을 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평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유명 발레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니까 모스크바 대형 테러 참사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스크바 테러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있었으니까 네. 이틀 전에 네. 수요일에 북한 경제 문화 협력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문화 협력 75주년을 기념해서 이 행사가 열린 건데요. 작년 9월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마린스키 극장의 연해주 지부 예술단이 하는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봤습니다. 이 공연을 이번에 평양에서도 한 건데요.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공연 전 인사말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 덕에 이 평양 공연이 성사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총애한다는 유명 발레리나 자하로바에 대한 공연을 앞두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에는 이건 취소가 된 거잖아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자하로바의 모데스 공연이 다음 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네. 열릴 예정이었고 티켓도 어느 정도 팔렸습니다. 세계 정상급 발레리나로서 신푸틴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문학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칫 해당 공연이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또 우크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희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전쟁 이전에 기획한 공연으로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이번에 하기로 하긴 했지만 네. 사회적 분위기 또 아티스트, 관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모임으로 이제 권위주의를 막고 네. 또 인권을 중진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이제 3차 회의였는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 회의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불명예스러운 행사를 거부하지 못한 게 놀랍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난을 한 거죠. 중국은 또한 이번 회의에 대만 당국자가 초청된 거를 문제 삼으면서 한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 자체가 없다고 일갈했고요. 대만 인사가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른 거고 한국이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문화 예술과 이제 관련이 된 문제를 정치 외교적 사안과 떼놓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쟁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